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세계 소아마비의 날입니다. 소아마비는 피코로나 바이러스과인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감염력이 높은 질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감염시켜 근육을 약화시키며 몇 시간 만에 전신마비를 유발합니다. 이 소아마비의 연구를 시작한 조너스 소크 박사가 있습니다. 5년 만에 연구 끝에 빛이 보이고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소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소크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72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108만 명의 어린이에게 2차 임상시험을 한 후에 마침내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지만 소크 박사는 제약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신의 특허권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한 거죠. 소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습니다. 태양에도 특허권은 없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었고 미국은 1979년 공식적으로 소아마비가 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방금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발표 마지막에 백신 특허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짧은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마비를 예방하려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두 종류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는 어린아이의 입에 떨구는 두 방울의 경부 폴리오 백신입니다. 두 번째는 주사로 된 예방접종으로 불활성화 폴리오 백신이라 불립니다. 두 종류 모두 아동의 신체가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경구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아동의 장 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받은 아이는 물론 그 주변의 아이들에게까지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주사형 백신은 장 대신 혈액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비활성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국가 차원의 소아마비 퇴치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주사형 백신은 아동 간 감염을 막지는 못하므로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하는 곳에서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에서 감염을 차단하려면 경구 백신이 필요합니다. 두 백신 모두 안전성과 효력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두 백신을 모든 지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투여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백신 덕분에 소아마비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앞서 두 가지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규모 면역 조치가 필요한 곳,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인 백신은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백신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를 하고 재활성화돼 감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면역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자가 백신 때문에 감염돼 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DPV는 경구용 백신에 들어있는 E형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은 성공적으로 일상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고 경구용으로 백신 후보군을 만들었지만 이번 버전은 돌연변이가 되지 않으며 백신 유도 소아마비 감염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데이터를 사용해 세 가지 진화 단계를 불능화하고 바이러스가 악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실시했는데요. 이 중 맹검 1상 임상시험에서 성인 15명에게 잘게 분해된 바이러스 입자로 구성된 비활성 백신을 처방했고 또 이 비활성 백신은 피험자가 생백신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약화됐으며 유전적으로 조작한 생바이러스가 함유된 새로운 경구용 백신은 이전 경구용 백신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면 전 세계 아동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겪어왔는데요. 어렵사리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이 백신이 아이들에게 닿지 못하고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등 소아마비 환자가 집중된 주요 도시에서는 코로나 이전 가정을 방문해 소아마비를 진단해주는 문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감염 우려에 6개월 넘게 이 문진이 중단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018년 138건을 기록한 소아마비 환자 수는 지난해 1226건으로 2년 새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보니까 아동 간의 전파 우려도 큰데요. 급증하는 소아마비 아동의 국가정부와 보건단체 등은 이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소아마비 정복을 이루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란 시대적인 장애 속 더 많은 아동들에게 백신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겠습니다. 이는 2018년 자료로 급성이완성 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국가 순을 나타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동부 지중해 지역에선 예멘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부터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근절 노력이 시작됐고 2019년 기준 아프리카와 동지중해 지역은 여전히 소아마비가 풍토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특정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환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소아마비 감염의 임상 기준인 AFP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2010년에만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AFP 환자는 9,470명이었고 그 밖에 AFP 발병률이 높은 국가로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AFP 발병률이 높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입니다. 한편 2016년에서 2018년 여러 국가에서 순환 VDPB가 확인됐고 보고에 따르면 시리아 74명, 파푸아 뉴기니 40명, 나이지리아 35명, 소말리아 13명, 라오스 3명, 인도네시아와 모잠비크, 파키스탄 각 1명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 소아마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25일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아마비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WHO가 1996년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을 시작하고 24년 만의 성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은 50%에 불과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에 사용된 약화된 바이러스에서 드물게 발생한 변이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이상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프로그램을 통해 600만 개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한 로타리의 대책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소아마비 퇴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금과 집중적인 노력, 전 세계 로타리안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소아마비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발견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아마비 감시는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의사와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은 아동 급성 이완마비 발생을 모니터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역관계 당국이 대규모 거주지역 근처의 하천이나 물줄기를 포함하여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는 장소나 하수도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또한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로타리는 세계보건기구, CDC, 유니세프,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파트너들과 함께 취약 지역에 샘플 채취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GPEI에서는 소아마비를 식별할 수 있는 전 세계 145개의 실험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데 로타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환경 감시는 조직적인 운영이 쉽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실제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실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로타리에서는 소아마비의 유전적인 변이를 추적하는 높은 수준의 소규모 지역 실험실에 자금 지원을 도왔습니다. 소아마비 퇴치 담당 국장은 성공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경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숨겨진 비용으로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아마비 발병은 지속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규모 예방접종은 수천 명의 현장 자원봉사자와 자금을 요하는 대대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비용에서 백신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백신을 운송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유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네, 로타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2000년부터 150억 명분에 달하는 백신이 제공될 수 있게 해왔습니다. 덕분에 25억 명의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락된 아동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아동을 찾아 나서는 일은 매우 인력 소모가 큰 작업입니다. 예방접종 캠페인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데요. 로타리안들의 기부금으로 전문가들의 기획,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행사 일정을 알리는 대규모 홍보, 또 누락된 아동을 찾아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바이러스가 서식 중인 지역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소아마비 백신 투여에 집중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은 백신 투여 건수의 실시간 기록 및 주민 공중 보건 설문조사가 가능한 휴대폰 데이터 보고 활용 교육을 받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능한 다수의 아동에게 다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고 10억 통이 넘는 전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아마비 근절의 열쇠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마침내 인도에서 발생한 천연두 사례를 모두 찾아낸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사례 보고에 대한 포상도 했고요. 포상 금액을 높였고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각 가정에 대한 기록 카드도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보고 건수가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천연두가 근절되었음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PAHO와 CDC는 IT에서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전염병 학자 16명을 보냈고 AFP 근육 이완마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리더자들, 선생님, 사가소 담당자, 어머니, 그리고 치료학자들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은 AFP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IT 정부는 공격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중 가장 야망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10세 이하의 아이들을 백신 맞게 했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맞게 했습니다. 또한 이런 국제적인 면역 캠페인을 2001년에 봄과 가을에 진행하는 노력도 취하였는데요. IT 정부는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와 협력을 맺어서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양국 보건부의 고위 보건 당국자들은 주요 국경 지역에서 회동하여 양쪽의 백신 접종소 중 하나에서 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아이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경 면역의 날에는 집집마다 다니는 방법으로 해서 총 2.4만 분의 OPV 투여를 완료했고 또 10세 이하 아이들은 88%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캠페인 때는 인구의 93%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IT의 소아마비 캠페인은 성공적인 획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듯 IT가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째, 국제 전문 기구와 정부의 발빠른 대응. 둘째,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셋째, 지속적이고 개선된 감시 체계. 넷째, 국가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조정 체계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노력을 보자면 소아마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수질 위생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위생 교육을 실천하여 분변이 음식과 물로 퍼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자금을 국가 면역의 날과 같이 면역 캠페인보다는 수질 개선 및 위생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소아마비가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고 또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봤는데요.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다른 화면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와 함께 제3세계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인데요. 일단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잠시만 살펴보고 지나가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인데 말라리아는 그와 다르게 원충이 원인된 전염병입니다. 원충은 쉽게 말하면 단세포 기생충으로 이제 움직이는 가장 원시적인 그런 생물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도 좋은데요. 네,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또 앞에서 소아마비의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한 방법이 바로 백신이었는데 말라리아는 백신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기로부터 들어와서 간에서 증식을 하다가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우리 몸에 몸의 이제 피에 뭐가 보이시나요? 자꾸 네, 지금 네, 그럼 그냥 네, 슬라이드 없이 그냥 나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기로부터 원충이 들어와서 간에서 증식을 하다가 적혈구에 들어가서 깨트리면서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원충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렇게 특징적인 발열 특징을 보이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감기라던가 다른 질환들처럼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구토나 설사나 발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심해지면은 이제 신경학적 혹은 호흡기학적인 문제를 유발하면서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 말라리아의 제3세기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인 치료와 예방 방법이 어떤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매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겠죠.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또 이제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해야 될 텐데 잠시 여행을 위험 지역에 가는 여행자들은 이런 위험 수칙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위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런 위험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제3세계 주민들은 이런 수칙을 하나하나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대책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살충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약제를 사용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말라리아를 걸린 다음에는 약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기존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퀴닌 계열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원충이 이 약제들에 대한 내성을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이 약제를 조금씩 구조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약제를 많이 개발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면서 아예 다른 계열의 약제인 이제 아르테미시닌 계열의 약제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3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어떤 양상으로 전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은 환경과 소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는 그 중에서도 가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계층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모기라는 해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병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는 아동 입원 그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전 세계 말라리아 사망자 중에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 사하라 이남의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이 말라리아 사망자의 80, 90%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주들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감염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쯤에 감염이 피크가 시작이 되어서 6, 7월 정도가 되면 감염 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를 잠시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말라리아는 깨끗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주 국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비아 정부가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말라리아를 퇴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보다 치료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더니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했고 병원에 말라리아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잠비아 정부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이제 병의 예방부터 해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4개의 큰 틀을 잡고 퇴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충제를 뿌린 모기장 보급, 두 번째는 실내 잔류 살충제 분사, 세 번째는 빠른 진단 검사, 네 번째는 병합 약제 사용을 통한 치료. 이 4가지를 프로그램의 전체 큰 틀로 잡고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기장 보급, 그리고 두 번째 실내 잔류 살충제 분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아프리카에 2008년과 2010년 사이 단 2년 만에 2억 9천만 개 이상의 모기장이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 침대 모기장을 제공을 함으로써 말라리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실내 잔류 살충제 분사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모기장 보급과 함께 말라리아에 대한 물리적인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모기 자체에 물리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사 작업은 가능한 모든 곳, 가정집이라던가 뭐 농가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모든 건물의 내벽과 외벽, 천장에 살충제를 분사해서 모기 성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를 뿌리는 작업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집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살충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방제 작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지리라던가 지형, 교통을 잘 아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생소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또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지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살충제를 분사하고 그리고 또 모기를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빠른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말라리아가 걸렸다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현미경을 사용하는 혈액도말법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빠른 진단 검사 키트가 나오게 되면서 빠르게 말라리아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말라리아가 의심된다 하는 그런 환자의 피를 뽑아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부분에 피를 떨어뜨리면 이 피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과 이 키트에 있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원충의 존재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또 검사 결과도 이 밴드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잠비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말라리아 진단 검사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또 빠르게 말라리아를 진단을 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라리아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 약제들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잠비아에서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종은 특히 다른 종들에 비해서 약제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종입니다. 그래서 퀴닌과 같이 비교적 일찍이 개발된 약제들은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고 최근에 개발된 아르테미시닌 계열의 약제에 다른 약제들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잠비아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1차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미 발생한 말라리아를 빠르게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하고 또 사망률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앞서 봤던 이 4가지 원칙들을 실행하는데 중요했던 한 가지는 바로 국가 내외로 이루어진 협조와 협력이었습니다. 국가 내로는 물자를 보급하고 교통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업, 병원, 그리고 교회 등 현지의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을 했는데요.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의 정보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건강보험 체계나 이런 것도 완전히 체계적이지는 않고, 또 곳곳에 CCTV나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라리아 퇴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세웠던 원칙들을 수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고 또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물자를 제공하고 또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병원이라던가 이런 기구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런 협력이 바로 잠비아에서 말라리아 퇴치가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 내로의 이러한 협력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국가 외로의 협력도 중요했습니다. 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국가 외로 이루어졌던 협력의 한 형태인데요. 로백 말라리아라고 하는 어떤 단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세계은행 등등이 이 협력을 했고요. 이 그래프는 각 연도별로 협력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원조를 해주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8년에 이 한 해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총 6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억 달러 이상이 외부 펀딩으로 이루어졌고,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외부 후원이 거의 2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었다고 해요. 앞서 설명한 빠른 진단검사나 모기장 보급이나 등등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자를 보급하고 또 정보를 조사해서 말라리아를 빠르게 퇴치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기반은 필수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잠시 살펴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잠비아에서 해충제를 뿌린 모기장의 보급률을 조사한 그래프 그리고 지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2000년대 초반에 시행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시행 초반에 비해서 2010년 점점 해가 지날수록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기장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표에서도 이제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기장 보급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이제 실내 해충제를 분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지역구 수를 조사한 건데, 해가 갈수록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5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떨어졌고, 또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이라던가 발생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은 무려 2001년보다 2017년에는 66% 감소하면서 성공적으로 말라리아가 퇴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감염병 중에 하나이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잠비아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 이 전 측면에 고루고루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파트너, 그리고 객관적인 수단 이런 것들만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잠비아와 같은 저소득 국가도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잠비아 말고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말라리아 대응 노력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부룬디에서 말라리아 퇴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시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라리아 대응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을 몇 개 확인하고자 하면, 이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물자를 굉장히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또 모기장을 보급하고 하다 보면은 각종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도 보아도 물론 이 방역을 위해서긴 하지만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룬디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를 하면서 각종 폐기물 관리 기준 그리고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 전문가, 물류 관리자뿐만 아니라 환경 관리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고용해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 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메파톤이라고 하는 작업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룬디와 같은 지역은 우리가 그 지역 정보나 지리 정보를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잠비아 전역을 발로 뛰면서 봉사자들이 지도를 그리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된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항공 지도를 제작하고 이 항공 지도에 표시된 가정, 마구간, 화장실의 명단을 하나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총 몇 가구가 있고 지형은 어떻고 진입 경로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또 계획하고 일일 진척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의 전염병 퇴치에는 전통적으로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최신 기술이라던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아마비와 말라리아의 대응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둘은 병원체의 종류도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다르고 백신의 유무도 다르고 전파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를 퇴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살펴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공통점이 몇 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원과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접종 요원 등의 인력뿐만 아니라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충당할 수 없었겠죠. 말라리아 역시 국가 전역에 모기장이라던가 살충제를 보급하고 또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또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형을 파악하고 물품을 보급하는데도 인력이라던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를 위해서 현지의 민간의 기업, 병원,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라리아 대응 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전염병 대응에는 국가 내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조정 체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말라리아, 소아마비 두 전염병의 퇴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중요했죠. 각국은 예방접종에 소외된 아동들이 없도록 공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또 각 가정을 방문하고 몇 억 통의 전화조사를 실시하면서 조기에 이 예방접종을 맞은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말라리아도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잠비아 정부가 2000년 이전에 객관적인 이런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를 중점으로 한 그런 노력이었죠. 예방에 집중하지 않았고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실시되었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병을 예방하고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감염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경우에는 다른 만성질환과 다르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퇴치와 관련해서는 예방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소아마비와 말라리아의 퇴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입니다. 소아마비의 발생 현황을 감시하는 것이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시를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고 또 빠짐없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적인 변이를 추적하기도 하고 또 휴대폰 데이터 보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르고 또 빠짐없이 습득했습니다. 잠비아의 말라리아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기장 그리고 살충제의 보급률, 말라리아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더 나은 질병 대응 모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마비와 말라리아의 대응을 참고해서 유례없는 전염병 사례인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원칙은 앞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지원과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코로나19는 제3세계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전염병이 아니라 팬데믹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살펴봤던 소아마비나 말라리아보다 국제적인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국가의 방역이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단순한 의미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넘어서서 보건의료 관련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또 각 국가가 장점을 가진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사실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라던가 산소호흡기, 백신 수급 이런 것에서 제3세계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소아마비나 말라리아가 퇴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질병들에 대한 보건 지표가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 보건 운동가들이 이 소아마비나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공공재로 보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발생한 백신 수급 불균형 그리고 또 심해지는 건강 불평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보건의료 체제를 강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로 다른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관심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심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코로나19 역시 말라리아나 소아마비와 같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 그리고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능하다면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지역이나 아니면 민간의 그런 기업 그리고 단체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염병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피드백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응 및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생활의 침해와 공익을 위한 정보 수집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공익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과연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전염병을 계속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3세계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제3세계 감염병 대응의 방향을 논의를 해볼 텐데 앞서서는 소아마비나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제3세계 감염병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소아마비나 말라리아처럼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줄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응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3세계 감염병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조기 대응에 있어서 K-방역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앞으로의 전염병 대비를 위해 이번 K-방역의 실천 사례 중에 유지해야 할 시스템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유지해야 할 시스템으로서는 첫째,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이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비호흡기 질환자와 질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해서 또 일반 환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또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도입과 대국발 대규모 확산 시에 집으로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학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희망자의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선제 검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렇게 대국민이 함께 동참해준 사회적인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국민이 함께 동참해준 하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문제점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구성됐지만 책임 주체가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방역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 관료가 관여하고 또 정치적인 입장 등이 고려되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은 뒷전으로 또 밀리는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협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한참 뒤에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에게 안내한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료계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공개와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그런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 높다는데 확진자의 임상 정보나 역학조사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폭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평소의 사망률을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방역이라고 자랑하지만 국제 세미나에서 외국에 보여줄 만한 자료가 사실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다가 이를 또 공개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공적 자산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공개하고 또 공유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데만 열중합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다면 가을 코로나나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K-방역의 이런 이면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의 의료적인 측면을 보면 실패에 가깝다고 한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환자 관리에 구멍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 7.1개로 OECD 평균인 3.7개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에 10.6개로 OECD 평균인 12개보다 적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맡고 있는 공공병원의 병상 수 또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3세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류 활동 반경의 확장으로 인해 전염병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 자체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웨비나 발표 내용에 대한 퀴즈를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답을 아시는 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잠비아에서 실시한 말라리아 퇴치 운동의 세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기장을 보급한다. 2번 실내 잔류 살충제를 분사해서 모기 성충을 제거한다. 3번 키트 보급을 통해서 빠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4번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시행한다. 5번 병합 약제 사용을 통해 말라리아를 치료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외로 경제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게 국제적인 감염병 대응에는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전염병 대응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은 1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번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이익이 항상 우선시된다. 3번 최대한 빠르게 대응한다. 4번 국가 내외로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5번 관련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지 공공이익이 더 중요한지는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항상 우선시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아까 잠시 다혜님이 언급하신 백신 특허권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백신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부터 짧게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백신 특허권 유지에 대해서 반대 측면에 서고 싶습니다.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보다는 조금 모두가 함께 그런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뭔가의 그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후진국들에게도 좀 자체 유전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게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좀 단축시켜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짧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확실히 전 인류적인 입장으로 보면 반대가 맞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특허권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는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회사 말고도 이제 다른 거대 제약 회사들도 다 백신을 개발하려고 뛰어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한 게 화이자나 모더나 그런 회사들이면 그런 이제 도전할 만한 드라이브를 이제 줄 만한 정도의 이제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베네핏이 있어야지 이런 이제 제약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특허권을 유지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백신 특허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동기라던가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백신 특허권을 유지하면서도 제3세계나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코백스와 같은 그런 공공 백신 원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백스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입 시기도 조금 느린 편이고 시행이 그렇게 활발하게는 되고 있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뭔가 협력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발하게 시행하고자 하면 백신 특허권을 유지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제약회사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또 제3세계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에게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발표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의견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까지 내주셔서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제3세기 감염병 대응에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주시길 또 바랍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생각보다 너무 고퀄리티로 오랫동안 발표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